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불상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는데요. 북한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새벽부터. 일단 김 의원님, 오늘 북한이 쏜 이 발사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대 고도나 비행거리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분석을 해주면 어떤 미사일일까요? 사거리는 한 2,700km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고도가 한 550km 정도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무수단이나 화성 12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사가 아니라 이제 고각 발사를 통해서 일부러 이제 사거리를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고도라던가 사거리를 봤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비행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칙적인 그런 발사는 아닌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사일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특히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나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 이제 다양한 이러한 탄도미사일 감시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조만간에 아마 어떤 미사일인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평양 순안 근처에 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는 점에서 아마 오후 늦게라도 북한에서 자료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김정은이 직접 미사일을 참관하는 이런 사진 같은 것들 공개해서 미사일이 어떤 건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본 상공을 지나간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동안 북한이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위협하겠다고 한 대상이 1차적으로 일본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와이나 미 본토. 그리고 이제 괌도 최근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부분 지역들이 이 지역으로 날아가려면 일본 상공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어떤 간접적인 압박 효과가 있지만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일본에 이 미군이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으로 증원될 때 후방 지원 기지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에 이런 한반도에 대한 후방 지원 문제에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또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요 틈새도 공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결국 제가 보기에는 8월 10일 날 전략군사령부에서 이 보고를 했던 관포위 사격 궤적들을 보면 이것도 여지없이 지금 일본 상공들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네 발이.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관포위 사격을 했다가는 실질적으로 상황 자체가 이제는 잘못하면 전쟁으로 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입에서 지금 김정은한테 보고까지 했는데 완전히 실행을 안 하고 했다가는 또 이 스타일이 좀 구겨진다라고 북한은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번에 한 궤적을 그대로 그려봐야 괌에는 못 날아가요. 근처에도. 그러나 결국은 만약에 화성 12호를 이용을 했을 경우 발사체는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화성 12호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관포위 사격을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이 사흘 전에 있었던 발사체하고 지금 이번에 이 발사체의 공통점들이 그동안 보면 주로 이제 고각 발사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예 저각 발사하거나 정상 고도 발사들이 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실험 단계를 넘어서서 이런 무기 체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 배치해가지고 무기화할 단계에 임박했다라는 지금 인상을 계속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제는 그동안 보여줬던 미사일 전력들이 단순히 개발 차원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이제 배치될 수 있어라는 제스처를 보여준 거죠.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이 북한의 속내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 의원님처럼 실전에 어느 정도 배치가 된다 이 정도의 이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 또 다른 속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북한이 지난 7월 달에 2번에 걸쳐서 미국을 겨냥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금년 초부터 신년사를 통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그런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했고 지휘부가 결심하면 언제라도 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3월 달에 북한이 특이한 동향을 보이는데 신형 로켓 엔진, 백두산 엔진을 성공했다. 실험 네. 성공. 그래서 뭐 3.18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로켓의 추력을 높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예. 그런 역량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이용한 화성 12형도 발사했고 화성 12형을 기초로 한 화성 14형도 지난 7월에 2번이나 발사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 결국 북한이 이딴 미사일 도발은 자기들의 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하고 그걸 완성도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를테면 이러는 거예요. 북한이 늘 강조했듯이 우리가 이제 핵 보유국, 또 핵 대국, 핵 강국이 됐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 보고 핵 포기를 요구할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마라. 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걸 계속 강요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미국이든 어디든 다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시를 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7월 달에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에게 돌아온 것은 첫째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중국, 러시아도 찬성했지요. 예. 중국이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예방 타격, 선제 타격, 군사적 옵션.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강력한 경고를 했단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화답을 한 것이 바로 괌 포위 타격 계획입니다. 네. 차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 실행에 옮기기 어렵죠. 옮겼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그런 예측을 했어요. 괌을 직접 타격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북한이 괌을 타격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실험을 통해서 자기들의 능력과 의지를 시연해 보려고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발사가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북한을 향해서 강력한 발언을 했더니 효과를 보고 있다. 예. 다시 말하면 북한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아마도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나온 뒤에 대화 가능성 또 한미연합연습이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예. 북한이 예년보다는 조금 이 도발, 다시 말하면 언어적 도발의 가능성, 이 물리적 도발이 좀 낮으니까 우리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 대화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희망 섞인 예측을 했지만 네. 실제 북한은 전혀 그게 아니다. 예.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보여주고 과시하는 특히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내부의 결속을 위한 필요도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김대영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오늘 오후쯤 그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김정은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순환해서 쐈다는 부분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예의주시해 봐야 된다. 저도 궁금했던 게 보통 동해상에서 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사일의 사거리 문제 때문에 내륙 지역에서 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한 일종의 그 상징성이죠. 평양 근처에 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항상 있는 평양 근처에 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이벤트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번 그 미사일의 경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차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주요 그 경로 가운데 그 주일 미공군 기지 중에 하나인 이제 미사와 기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사와 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잘 모르는데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그런 전력들이 있는 곳이고요. 특히 이제 북한의 그런 방공망을 제거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그런 전투기 부대들도 주둔해 있고 그다음에 미해군의 해상 초계기라든가 이런 것도 배치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주일 미 공군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SLBM 발사나 아니면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그런 해상 초계기들도 이제 미사와 기지에 순환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요. 네.
5시 57분에 쐈는데 1분 뒤에 바로 일본에서 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정말 발빠른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 이 탐지에 대해서는 아마 사전 발사 징후 자체도 이 포착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제 요격을 할 경우에는 이 요격 자체가 이것도 이제 군사 대응 행위 중에 상당히 이 고강도에 가까워요. 예. 네, 이게 일상적인 낮은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는 하고 있지만 완전히 이제 요격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그만큼 이제 한미일 정보당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지금 언제라도 발사 징후가 있다라는 건 사전 포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이제 시기에 있어서는 예. 약간의 허를 찔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기 자체가 지금 그동안 한 6, 7월을 보면 거의 한 2주에 한 번 걸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8월에 들어서 이제 좀 조용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지금 다시 이제 그 옛날 주기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 발사 이후에 다시 뭐 안보리에서 의장 성명이든 결의안이든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예. 8월 5일 날 2371호가 이제 유엔 결의안 2371호가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형태는 만장일치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강력한 제재인 거는 맞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강력한 제재인 거는 맞는데요. 이거 자체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북한을 굉장히 좀 아프게는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결심을 변경할 만큼 중요한 그 제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재가 이제 뭐 비교적 빨리 나왔는데 한 달 정도 만에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빠른 제재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미중러가 완벽하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공통의 분모를 가진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제재가 나오면 다음 제재까지 도출되는데 결국 다음 제재가 나오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려면 사실은 이제 쓸 수 있는 수가 몇 개가 많지가 않고 이거는 강력하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저항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제재 결의안이 논의가 될지도 불투명하지만 논의가 되게 되면 한 1, 2개월 정도 또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그동안 있는 능력은 다 보여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오히려 지금 오늘 미사일 발사에서 중요한 거는 뭐 전반적으로 모양새를 북한 쪽으로 북한 쪽이 더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보면 전반적으로 예상한 게 긴장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긴장의 끈을 북한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양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북한 자체가 생각하는 주도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가장 놀란 건 아마 일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상공위로 날아간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쉽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제일교포분들이 일본에도 이제 문자 메시지로 그런 걸 이제 경보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J-얼렛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비상 상황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문자 전송하는 것들을 이제 SNS상에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 영토 위로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이 그야말로 멋대로 날아다니는 거는 어떻게 뭐 어느 나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방법 한마디 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제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통과하는 국가의 양해를 구하고 다 국제법적으로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북한이 단 한마디도 일본에 없이 그냥 자기들 멋대로 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이라는 국가를 완전 무시하는 상황이죠.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발사됐다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은 만약에 도중에 날아가다가 일본 영토에 떨어진다거나 그럴 경우 민간인 피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알겠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일본을 지금 무시하는 건 북한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상공 위를 지나간 게 이번이 처음이다. 근데 과거에 대포동 1호가 98년에 또 한번 위로 날아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해 위를 지나간 거죠. 상공은 이번이 아닌 처음이고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좀 대응을 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이 관포위 사격 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때 일본 외무성에서 일단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런 계획 자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모두 일본 이 바로 영토 상공위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궤적들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실제로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교적 항의를 통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게 기본 기조인데, 사실은 외교적인 수단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가게 되면 이게 군사 옵션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예. 이 군사 옵션으로 가는 방법은 일본 단독으로서는 사실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미국이 움직여줘야 되고, 예. 같이 하다 못해서 해상 봉쇄까지를 하려도 같이 전력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비난 정도, 이걸 이제 안보리에 회부하고 하는 정도가 지금 일본이 현재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이게 분노 최선인가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안보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29일에 유엔 안보리가 긴급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제재들 나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절묘하다라는 게요. 이 UFG 훈련 기간 중에 지금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발사를 했고 그동안 이 북한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에 대해서 그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이 나온 전후 맥락들을 보면요. 기존의 북한이 해왔던 일상적인 수준의 사거리라든가 어떤 거라든가 이 도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특별히 차이나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온 적은 없어요. 예. 항상 기존보다 더한 수준의, 그것도 나머지 그 중국, 러시아까지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도발이 이루어졌을 때만 그때그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고,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의장 성명 예. 이런 거 형태로 대체가 됐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나쁜 교훈을 준 것도 있어요, 북한한테. 그러니까 지금 UFG 훈련 기간 중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둘이 교감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중국하고 예.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쌍중단에 오히려 지금 이 논리를 보강시켜 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양쪽 다, 한쪽은 이제 그만하자. 연합훈련 중단하고, 예. 이쪽은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 중단하라고 한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유엔 안보리에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은 원인 행위에 있어서 양쪽 다 양비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왜 그렇게 반발을 하는데 연습을 훈련을 강행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쌍중단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이라도 제재는 제재대로 가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거는 결국 그거죠. 8월 5일 날 그 안보리 제재 결의안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예. 그 효과 자체도 확실하게 지금 이행 상황하고 효과 자체도 지금 평가가 안 되는데 무슨 또 추가 제재냐. 이걸로 아마 추가적인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나오고 오히려 기존과는 다르게 허를 찌르고 나온 거죠. UFG 훈련 기간 중에 그것도 기존 범위 내에서 아주 미묘하게 기존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예. 능력 시위를 통해서 네. 지금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또 저희가 합참에서도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연결해서 경고에도 들어보겠습니다. 불구하고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다. 이는 올해 들어 1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 북한이 소위 괌 포위 사격을 운운한 데 이어 이에 준하는 사거리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우리 군과 한미 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우리 군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또 다른 도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우리 군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국방부 연결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우리 군은 이를 강력히 규탄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중시하면서 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단 이 정도의 이야기고 특별한 이야기가 더 나온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그 국방부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아까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강력히 규탄한다. 대비태세 완벽하게 우리가 하고 있고, 한 번 더 이런 도발을 한다면 그때는 아주 무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아까 전에 그 공군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을 투하를 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구에 있는 그 공군의 이제 F-15K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강원도 이제 필승 사격장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그곳에 이제 그 2,000파운드, 즉 한 1톤 정도 되는 폭탄 8발을 이제 떨구면서 북한에 대한 일종의 이제 무력 시위를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글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에이테킴스를 썼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현무2A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한 측면에서 즉각적인 그런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군 전투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2,000파운드 폭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실제로 그 통합 화력 시범이나 가서 본 적이 있는데 한 1, 2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파괴력이 사실상 엄청나기 때문에 그 진동이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그런 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강력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일종의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억제 수단으로 사용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거는요. 지금 북한이 이제 취하고 있는 도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직접적으로 병력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도발이 아니에요. 아주 짜맞춘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범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그 도발인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력하게 대응을 했다가는 이게 오히려 에스컬레이션에 빌미를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수단 가지고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믿어도 될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전쟁 나봐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이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고 이거는 이제 유사시에 우리는 언제라도 할 수 있어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령 F-15K가 지금 정밀폭탄을 발사를 한 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유사시면은 우리도 이 정도로 벌써 대응이 됐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평양 상공에는 굉장히 많은 대공 방어망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공 방어망 밖에서 어떤 유도 폭탄을 통해서 파괴를 하는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전을 통해서 아예 우리 측 대공 방어망 자체도 잠시 무력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타격을 하는 거를 시연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가장 그동안 반발하고 들고 나온 게 북한은 거꾸로 지금 연습 중에 찌르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이 연습 자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 상황을 상정을 해서 더 강화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 기간이 설정된 기간을 연장을 해서 미군 병력이 더 잔류를 해 있는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연습 시나리오에다가 이런 비상 상황 자체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연습을 실시하겠다라는 대외적인 발표도 하나의 북한 입장에서 거꾸로 역으로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황금률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너무나 모범 답안은 북한한테 교훈을 주는 데는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는 행위 자체는 가능한 자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한번 보여주려면 이럴 수 있다는 계획 자체에 있어서는
오히려 북한을 능가하는 계획들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 의원님 말씀을 좀 보충하자면 사실 오늘 이제 그 F-15K에서 떨군 폭탄 같은 경우에는 유도 기능이 없는 그냥 무유도 폭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그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가 동시에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훈련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에 맞대응한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정밀 유도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오늘 대응은 사실 이제 전 대응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유도 기능에다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북한은 또 세계에서 자랑하는 방공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F-15K 전투기가 오늘 한 대로 이런 마크 84를 평양까지 떨구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공망을 제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과연 이제 오늘 대응이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사실 이것보다는 뭐 이전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발사한 그런 뭐 영상이라던가 사실 이제 실사격이 이제 잡혀 있었는데 아직은 이제 계획대로 못 되고 있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타우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이제 KMPR의 또 핵심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청와대에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조금 전에 또 소식이 전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워딩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분께서는 약간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해주셨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해서 행동해야 될까요? 성에 안 차실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그 외형적인 그 국방 예산의 투입 이 정도라든가 이걸 볼 때 북한을 뛰어넘어서도 벌써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매번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제대로 된 응징 보복선 하나 지금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뭐 대통령이 군 최고 사령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북한같이 인민을 굶겨가면서도 모든 걸 이룩하겠다라는 체제하고 한국하고의 그 자원 분배 능력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북한의 군사력 건설비가 이 공표 군사비와는 엄청난 차이가 날 정도로 실질적으로 북한의 실제 그 북한 군사력 건설비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까지를 합하면 격차가 뭐 20대 1, 30대 1 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정말 아파할 수 있는 대응 전력을 구비하는 데는 성공했느냐 이거는 정말 아프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 북한이 해왔던 걸 보면 반드시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위협이 되는 게 지금 미사일하고 핵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첨단 전력만 가지고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년 전에 목함지뢰도 나왔지만 쓸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도 제한된 자원 내에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게 뭔가를 지금부터 찾아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계획을 발표를 해야 돼요. 이게 뭐 누가 봐도 5년, 10년 후에 걸린 거면 제가 김정은이라도 겁을 안 내거든요. 내가 가장 아파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첨단 무기는 아니더라도 그 전력이 2, 3년 내에 한국 내에 구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정 의원님, 지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북한이 오늘 쏜 미사일의 이 최대 고각 자체도 평소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 그리고 더 멀리 쏘려면 멀리 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일본 옆에 그 바다에 떨어뜨린 점도 그렇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사일의 사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륙에서 이제 발사를 했고요. 또한 그 발사 경로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핵심적인 주일미군 기지를 노렸다는 점도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쏜 미사일이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자체가 지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 2,700km 이제 고도가 550 정도 되는데 만약 이제 신형 미사일이라 그러면은 이게 또 다른 얘기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기존보다 더 강화됐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의 뭐 웬만한 러시아나 중국, 미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미사일이 또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런 미사일 발사가 워낙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은
매번 좀 주의를 갖고 보셔야 될 점이 이게 유사시에는 우리한테도 날아올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잊지 말으셔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은 핵에 또 핵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은 화학 무기라든지 생물 무기라든지 그야말로 다양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미사일에 결합된다라면은 우리에겐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북한이 지금까지 쐈던 미사일을 좀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쐈잖아요. 고각 그러니까 발사. 고각이 상당히 높게 쐈는데 지금 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원만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렇게 높지 않게 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기술력을 좀 과시하기 아무래도 이제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거의 어떤 미사일이든 간에 이제 실전에 배치할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과거 이제 고각 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쐈을 경우에 그야말로 알래스카에 달 수 있고 괌에도 날아갈 수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위협적인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에는 자칫 이제 군사 행동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고각 발사를 진행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사일인지는 아직 좀 추정하기 힘들지만은 이번에는 그야말로 실전에 육박한 상태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장거리 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무래도 미국이나 일본에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반응이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사흘 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때는 반응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지금 오늘 오후에 북한의 매체라든가 아니면 내일자 노동신문에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에 따라 지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능력은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사흘 전에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발사체 때도 그랬지만 노동신문이나 매체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건드리면서도 그 앞에 있던 화성 같은 경우에는 떠들썩하게 이제 선전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는 안 했거든요. 사흘 전에는.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도 지금은 낯살리기만 한다는 얘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신형 탄도미사일 이 계획이 나왔고 이게 내일 모레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긴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동안 해온 걸 보면 북한의 전체적인 이 행태들이 이 들쭉날쭉하면서도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요 정도에선 줄에서 떨어지지 않겠지라는 계산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번도 미사일 재원에 대해서 그렇게 특출난, 그러니까 화성 14호 때와 같은 특출난 대외적인 발표가 없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이건 대화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을 벌어가고 긴장을 자기 이 페이스대로 조절을 해나가면서 연말까지는 적어도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도 있을 거고 만약에 준비가 됐다면 핵실험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격상된 제재를 당하더라도 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계속 온마이와이 하겠다. 하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번이 신형 미사일 발사에 가까운 거다, 신형 미사일의 발사가 가까운 거다. 그다음에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틈새형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미국 내에서 지금 그동안 조금 이 수그러들었던 예방 타격론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가능성도 있고,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고, 그 못지않게 다시 들고 나올 게 제재 무용론이에요. 이게 제재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게 미국 내에서 강경파든 온건파든 둘 다 제재 무용론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쪽은 제재가 그동안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 옵션인가요?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중국이 협조 안 하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군사 옵션 들어가자라는 이제 있는가 하면 제재 가지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조금 우리 문턱을 낮춰서 대화하자라는 오히려 그 두 목소리가 동시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고 그리고 우리 강경화 장관, 틸러스 장관, 정의용 실장, 맥메스터 보좌관 통화를 했는데 이런 정상 실무자 간의 통화는 의례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좀 좋은 다른 내용이 오고 갈까요? 글쎄요, 매번 있을 때마다 해왔던 것이고 하지만 이제 아직은 이제 미사일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판단이 안 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통화 이런 것보다는 향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앞서 얘기하신 대로 다시 제재를 할 거냐 아니면은 대화를 또 해볼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또 옵션이 다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계속 또 이제 시도 발사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핵실험하고 예. 그다음에 다시 한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다음에 핵보유국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걸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옵션의 그런 선택 여지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그건데 과연 북한이 거기까지 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한 가지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일본 상공을 넘어갔단 말이죠. 예. 자, 북한이 조금만 방향을 틀면 네. 이게 곧 우리나라 상공을 넘어서 제주도를 넘어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은 적어도 미국이 보는 입장에서는 관포위 사격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선전포고라 비슷. 예. 미군을 겨냥하는 거고 동맹 체제 내에서 동맹국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 전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요. 일본도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험 발사를 하는 도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을 직접 지나가는 쪽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실질적으로 사드나 이런 쪽에 있는 레이더 추적을 통해서 요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일본하고 북한 간에는요. 전쟁이 없었고 정전협정도 성립하지 않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이런 발사 자체가 정전행위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국제 예. 관례를 위반한 거지만. 근데 남북한 간에는 지금 정전 체제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 발사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죠. 근데 결국 북한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해서 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게 만약에 이거를 군사적으로 받아버리면 북한도 그다음에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연말까지는 좀 아슬아슬하게 수위를 지키면서 계속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한 게요. 군사적인 면에서 적어도 해석하자면 그 강도는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요. 예. 사실은 ICBM 발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면 강했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조각으로 분리됐다. NHK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중에서. 그게 네. 일각에서는 이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서진 거란 이야기도 있는데 또 다른 데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세 발이 나뉘어서 날아간 걸 수도 있다.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세 조각으로 분리됐다는 의미를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3단계로 단분리를 했다라는 의미가 돼버리면은 기존에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던 IRBM, 특히 이제 무수단이라든가 화성 12호 같은 경우는 보통 1, 2단이었거든요. 근데 3단 분리 IRBM을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완전 신형 미사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의적으로 파괴를 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 2단 미사일인데 기존의 미사일인데 이것의 뭐 그런 특성을 분석하는데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터뜨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한미일 양 3국이 좀 더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형태였는지는 좀 나와봐야 확실하게 이제 파악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사일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긴 했지만 저는 또 궁금한 점이 우리 정부가 이 미사일을 어느 정도 요격 가능한지 방어 체계도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좀 알려주시죠. 사실 미사일 방어 우리 자체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이제 지금 그동안 중고도하고 다시 말해서 한 40km 미만에서 날아오는 그 요격이 가능한 체제들을 구비를 하고 있었고 이게 예. 패트리엇 팩3 시스템이고 그보다 더 낮은 한 20km 미만의 고도에서 지금 한국형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보다 더 이제 고고도일 경우에는 이번 미사일 궤적 같은 그런 경우는 안 나왔지만 지금 사드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무기사에서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방패는 없어요. 예. 틈새는 분명히 있습니다. 흔히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방어 체계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쏜 그 미사일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만약에 북한이 쏜 미사일을 가지고 한국을 좀 사거리를 낮춰서 겨냥을 했다. 예. 그중에 50%가 적중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이 되겠죠. 우리는 50%는 맞는구나. 근데 그걸 철회해버리면은요 100% 맞아야 돼요. 네.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에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네. 상황을 보고. 그런데 네.
일본이 물론 뭐 본인 나라의 상공에 북한의 미사일이 지나간 건 아주 심각한 일이지만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은 아베 총리가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 뭐 국방 예산도 더 늘리고 최대치로 늘리고 있고 일본이 그 자위대나 이쪽 부분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이제 가장 그 우려되는 상황이 안 그래도 일본 내에서 이런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북한 미사일 기지 파괴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좀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데도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요격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든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특히 이제 작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단순 방어 가지고는 이 미사일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킬체인을 하고 KMD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진행하는 게 왜냐면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고 또 근원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제거해야 그만큼 이제 북한의 미사일을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데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북한이 일본 영토를 넘겨가면서까지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내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북한 미사일 기지 파괴론이 좀 더 힘을 얻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특히 2년 전에 저도 이제 일본의 모 방송국과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저한테 물어봤던 거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일본 내에서 나오는 북한 미사일 기지 파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사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여론이 좀 더 많이 일어나겠죠. 탄력을 받겠군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본 국방 예산이 이제 5조엔을 넘어서고 아베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이 자위대에 대한 그 인력 운영 유지비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력 발전 예산들은 실제로 군사력 건설 예산은 이미 중기 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들을 집어넣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한일 간에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면 항상 군사대국화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 방위비가 일본의 지금 3배, 4배가 되고 있는데도 누구도 그런 얘기는 하질 않아요. 양쪽 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이나 이런 건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대로 된 조치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겠다라는 목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우는 대응 무기 체계가 이게 한반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한국의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게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아까 그 정보 분석 능력 얘기를 해줬지만은요. 정보 차원에서 협력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 자체를 지금 묶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차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뭐 그런 인건비, 그다음에 현존 전력을 이제 유지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일본도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방위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런 비용들이 거의 3분의 2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무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군사력을 보는 것을 좀 우리도 이제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위대 기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사실상 일본 열도를 지키기에도 그 부족한 전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또 우리를 침략하는데 사용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시각은 이제는 좀 변할 때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오늘 발사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특히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북한의 그 미사일 기지 파괴용으로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여론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이 좀 더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국방안보포럼연구위원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